저는 평생 그 사람에게 빚지고 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날, 당장 아이 둘 먹일 돈조차 없던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도 구해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아이들 학비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쳐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면 밤에도 달려갔고 모욕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니까,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갚아온 빚이 처음부터 빚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에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처럼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빙자한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억누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마음 한쪽이 뭉클하게 풀리실 겁니다. 제 이름은 정순이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됩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5에 결혼하고 27에 과부가 됐습니다. 27.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요즘 27 하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안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앞에 혼자 서야 했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보, 저녁에 내가 일찍 들어올게. 오늘 애들이랑 같이 밥 먹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기철 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던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그냥 멍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왔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포대기에 쌓인 4살배기 딸아이가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자? 라고 물었을 때, 그때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기철 씨가 사실 돈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살면서 이것저것 손을 쓰다 보니 이리저리 얽혀있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다 빚 갚는 데 들어가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이 민준이는 6살이었고 작은아이 소라는 4살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고 애들 먹일 쌀도 없었습니다. 친정이 있었지만 친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시댁은 기철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 혼자 앉아서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더하고 빼봐도 숫자가 맞질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면 쌀을 못 사고 쌀을 사면 월세가 밀렸습니다. 그 숫자들이 어찌나 냉정하던지 사람이 이렇게 숫자 몇 개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허 여사였습니다. 허 여사의 본명은 허정순입니다. 남편 기철 씨의 먼 친척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명절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사흘이 됐을 때 허 여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내가 소식 듣고 달려왔어. 아이고 이를 어쩐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노. 그분은 60이 다 된 나이였는데
몸집이 크고 목소리도 우렁우렁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자 한 봉지 내밀면서 저한테는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이거 급한 대로 써라. 지금 아무것도 없겠다 싶어서.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밤새 혼자 참고 있던 눈물이 그 봉투 하나에 다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허 여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아이 둘 데리고 살 집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자기가 아는 사람 집 월세방을 저렴하게 구해줬습니다. 큰아이 민준이 유치원비도 내줬습니다. 겨울엔 아이들 옷도 사다 줬습니다. 그때 저한테 허 여사는 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허 여사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허 여사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남편 친척 중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이 고마웠습니다.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버티면 나중에 다 잘 된다. 내가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옆에 있구나. 저는 그때 허 여사한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에는 아주 작은 조건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허 여사가 어느 날 전화해서 순이야,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나?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달려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날은 내 친구 모임이 있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좀 태워줄 수 있어? 했습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허 여사는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저한테 전화했고 저는 달려가야 했습니다. 가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허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네가 바쁘면 내가 혼자 하지.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던지. 저는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남의 집 일도 해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허 여사 뒷바라지까지 더해지니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고마움을 갚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허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민준이 학원비가 얼마나 드나? 내가 좀 보태줄게.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대신 나 이번에 서울 다녀오는 것 같이 가야 하는데 기차표 알아봐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민준이 학원비 내주겠다는데 서울 좀 같이 가면 어때? 이런 패턴이 몇 년이고 계속됐습니다. 허 여사는 뭔가를 줄 때마다 꼭 그에 맞는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35이 됐을 때 일입니다. 허 여사가 혼자 살기가 힘드니 자기 집 가까이 이사를 오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순이야, 내가 그동안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는지 서러웠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이사는 결국 갔습니다. 그게 제 삶에서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허 여사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해준 게 얼마인데. 저는 그저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월은 더 말하기가 힘듭니다. 허 여사는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동행이었다가 장 보는 것 도와주기가 됐다가 어느 순간엔 허 여사 집 청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해다 드리고 허 여사 친구들이 올 때면 제가 음식 장만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 앞에서 허 여사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그래서 내 딸처럼 지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처럼 지낸다는 말이 왜 그렇게 씁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딸한테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허 여사한테서 그 말은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자주 들었던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가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너? 내가 아니었으면 민준이 소라 지금 어떻게 됐겠어? 그래도 나만큼 네 잘 챙겨준 사람 없다. 처음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 짓눌리는 기분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해야지. 짓눌린다고 느끼는 건 내가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계속 꾸짖으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때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허 여사가 저를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순이야, 민준이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 말에 저는 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보태줄 수는 있는데 대신에 나 이번에 큰 수술 있는데 그거 다 네가 옆에서 챙겨야 해. 그 수술은 무릎 수술이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원 전날부터 퇴원 후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제 일은 제쳐두고 아이들 밥은 민준이한테 부탁하면서 민준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소라도 나중에 대학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허 여사의 요구는 더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저한테 신경 쓸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5이 됐을 때 사실 딱 한 번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허 여사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봐야겠다고. 여사님, 저도 이제 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제가 감사한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힘이 듭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은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허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아무래도 내가 올해는 못 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준비했던 말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챙길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허 여사가 진짜로 많이 편찮아진 건 제가 55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녀가 2명 있었지만 큰아들은 외국에 있었고
딸은 멀리 살았습니다. 결국 옆에서 병간호를 한 건 저였습니다. 거의 매일 가서 밥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때도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내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허 여사는 세상을 떠나기 2달 전부터 말씀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가면 이래저래 시키고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무렵엔 그냥 누워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편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허 여사가 저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허 여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네, 여사님.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무슨 말씀이 오실지 몰라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25년 가까이 이분 옆에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여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야, 사실은 기철이 산재보상금이 있었어. 꽤 됐어. 내가 그때 그걸 내가 갖고 있었어.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 여사가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철이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그때 기철이 형이 나한테 맡겨놨었거든. 니한테 직접 주면 돈 관리를 못할까봐 내가 대신 가지고 있어 달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니한테 안 돌려줬어. 조금씩 쓰면서 나한테 쓴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허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가 너한테 준 게 5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쓴 거야. 700만 원. 그 시절 7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50만 원 받고 허 여사한테 25년을 바쳤는데 사실 그 50만 원은 제 돈이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허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니한테 잘해준 게 아니야. 미안하다. 나 죽기 전에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아니면 이상하게도 해방감인지 그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허 여사는 사흘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처음 입 밖에 낸 건 허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소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속은 거예요. 속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슬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던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 신세를 졌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 이게 그냥 상식이고 예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허 여사는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는 걸 알고 그 두려움으로 저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 것을 가로챈 것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움을 받았잖아요.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사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제가 그 시절을 버티기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평생의 족쇄로 사용하는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삶 전체를 담보로 잡는 건 도움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맺어진 불공평한 거래. 제가 요즘 복지관 소모임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형제한테 도움을 받은 게 족쇄가 된 분도 있고, 시댁한테 신세를 진 게 평생 굴레가 된 분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못된 짓도 다 참아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시절이 길었고 도움이라는 게 정말 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손 하나 내밀어 줬을 때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고마운 사람들은 사실 그 고마움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민준이 덕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사흘을 알아누웠는데 민준이가 기숙사에서 내려와서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죽 쑤어주고 약 먹여주고 밤에 이불도 덮어줬습니다. 아이가 자려고 하기에 제가 민준아 어서 가서 자. 엄마 괜찮아라고 했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아프면 밤새 옆에 있어줬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나한테 그 호의를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고. 이게 진짜 사람 사이의 마음이구나. 고마움이라는 건 원래 그래야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고 언젠가 자기 방식대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은혜의 순환인 겁니다. 그런데 허 여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주면서 동시에 영수증을 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의 액수는 제가 갚을 수 있는 한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25년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 영수증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한 거였다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라는 말로 지금도 자신을 억누르고 계신 분이요.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받은 도움이 있다면 갚고 싶은 마음, 그건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 자신을 다 소진시킬 때까지 강요받는 것이라면 그건 갚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취당하는 겁니다. 정말 도움을 준 사람은 그 도움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 여사가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화를 내야 하나. 그 감정이 뒤엉켜서 오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허 여사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 그 분노와 억울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제 가슴만 더 썩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게 그 행동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저는 다만 그 잘못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허 여사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봄에 저는 복지관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꽃꽂이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사치 같고 제가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좋았습니다. 꽃을 다듬고 병에 꽂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 한 시간이 참 고요했습니다. 그 수업에서 만난 박 여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희 씨, 사람이 꽃을 좋아하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살아있구나. 25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내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구나. 그게 참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소라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손녀딸 이름은 봄이입니다. 딸이 봄에 낳아서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작은 아이가 너무 귀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아직 여기 있어서 이 아이를 안아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봄이는 지금 3살입니다. 저를 보면 할매 하고 달려옵니다. 그 발소리가 얼마나 통통하고 귀여운지. 저는 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내가 해줬으니 갚아라는 말을 안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허 여사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고 살면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저처럼 내가 빚진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올가맨 채 살아온 분들한테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도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게 당신의 자존을 갉아먹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 도움을 받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62살에 처음으로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한테 달려가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늦게야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장례식장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허 여사의 관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짧은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25년을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아직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꾸 그 옛날 기억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허 여사가 봉투를 내밀었을 때, 이사를 도와줬을 때, 민준이 학원비 문제로 저를 불렀을 때,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이상한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버스가 종점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손님 종점이에요라고 할 때까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허 여사의 고백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야 그 원망이 일었다가 또 어쩌면 그래도 말해줬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 그 감정들이 밤새 교차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끓여서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기철 씨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보상금이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저는 그래도 살아냈어요. 아이들 다 키워냈어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훑어보면서 그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담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지나간 일을 붙잡고 원망해봤자 내 가슴만 더 무거워진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허여사 탓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관계에서 제 역할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거절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거절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그 믿음이 25년 동안 저를 묶어놓은 거였습니다. 거절한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진짜 관계는 거절을 했을 때도 유지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새로웠는지. 저는 그때까지 거절이라는 게 관계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거절을 했을 때 끊어지는 관계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관계였던 거겠지요. 허 여사와의 관계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거절의 기색을 보이면 허 여사는 그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뭘 이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다시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일종의 감정 조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더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식. 저는 그 안에 25년을 살면서 내 감정이 잘못됐다고 계속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건 내가 배은망덕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억울하게 느끼는 건 내 마음이 삐뚤어서라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은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당신이 지쳤다고 느끼면 정말 지친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은혜를 모르는 거야라고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그 신호를 25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도 가끔 마음이 쓰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웠다는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자라는 거니까요. 아무리 아팠던 경험이라도. 민준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 보여요. 제가 뭐가 달라 보이냐고 물었더니 얼굴에 뭔가 여유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여유. 예전에 제가 가져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허 여사 살아있을 때 저한테 여유란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에 뭘 해드려야 하나, 이번엔 뭘 부탁하시려나, 내가 또 뭘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면 들어오는 햇살이 좋다는 것. 복지관 꽃꽂이 수업 가는 날 아침에 괜히 기분이 들뜬다는 것. 보미가 할매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남는다는 것. 이게 제 삶입니다. 이제야 제 삶이 됐습니다. 늦었다고 하셔도 됩니다. 62살에 이걸 깨달았으니 늦긴 늦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라도 알았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죽는 날까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알게 됐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 안에도 비슷한 무게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다 내려놓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은혜를 갚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허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를 보더니 아,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순이 씨구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순이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순이 씨 덕분에 산다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허 여사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 그게 마지막 고백이었는데 그분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저를 아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 아들은 허 여사가 저한테 잘해줬다고만 알고 있겠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봤자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을 게 없고 남은 사람들 상처만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여사님이 저한테 많이 잘해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허 여사가 저한테 잘해준 것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이면에 있던 것도 있었다는 게 그게 복잡한 거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복잡합니다. 좋은 면만 있는 관계도 없고 나쁜 면만 있는 관계도 없습니다. 허 여사와 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건네준 따뜻함이 분명히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이용한 면도 있었습니다. 아마 허 여사 자신도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끝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더 슬픈 겁니다. 허 여사도 그랬을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는 허 여사를 온전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 복잡한 사람이었다고.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나한테 살아갈 힘을 줬던 시기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저한테도 그분한테도 좀 더 공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해도 아무리 도움을 받았다 해도 아무리 늦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도 매일 아침 이 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복지관에서 소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이에 뭘 바꿔요.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쓰립니다.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이 나이에 뭘 받고, 이제 와서 무슨, 그냥 남은 시간이나 조용히 보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뭔가를 바꾼다는 게 꼭 대단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건 좀 어렵겠어요 라고 한마디 해보는 것. 자기 자신한테 오늘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그건 좀 어렵겠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세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용기라는 게 처음부터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육처럼요. 자꾸 써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우리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많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말이 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 자신을 지우는 방향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이 든 게 아니라 더 많이 살아온 겁니다. 그 세월만큼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경험이 당신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자리에 앉아서 내 삶에서 내가 빚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있다면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살펴보세요. 억울함인지, 지침인지, 아니면 사실은 오히려 편안함인지. 그 감정이 무엇이든 그게 지금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